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그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푸틴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법을 바꾸는데 바꾼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까지 가정폭력이 자행되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가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원유 원자력을 3년 내 전부 퇴출하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러시아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를 전면 퇴출하겠다. 3년 안에. 그런데 그 화석 연료에 당연히 석탄이 들어갈 것이고요. 보니까 그 천연가스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유럽, 특히 독일이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 특히 천연 액화가스를 수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끊기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서 이게 축소가 됐었는데 이번 이런 발표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타격일 텐데 문제는 유럽연합의 그 선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선언이고요. 실제로 3년이라는 기간 내지는 실제로 실무 차원에서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아마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지만 그래도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나오는 난방비 하고요. 그게 안 돼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했을 때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겨울에 엄청난 난방비 폭탄을 내야 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에 차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부적인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일단 유럽연합이라고 했을 때 요 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헝가리 같은 나라가 있을 텐데요. 이 나라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세 나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유럽연합이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세 나라의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존재한다.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라는까지도 이제 해결이 돼야지 확실하게 지금 계획한 대로 나갈 텐데요. 이제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고 실행이 된다면 러시아에게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러시아도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쪽의 비중을 키워서 서유로부터 받는 타격을 상쇄하려고 하겠죠. 완벽한 대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로서도 그럭저럭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의 정책이 완벽히 수행이 된다면 전제하에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겠으나 그 타격의 강도는 일정한 수준일 것이고 러시아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는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퇴출 선언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러시아를 완전히 나누게 되는 걸까요?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유화 정책을 펴서 푸틴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성이든 아니면 원칙에 따른 그 입장이든 어쨌든 간에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는 지속이 될 듯하고 그 한 표현이 바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이 아니겠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미묘한 문제일 텐데요. 당연히 서유럽 국가들이 예전부터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청정 연료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추세일 텐데 콕 집어서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퇴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추세로만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러시아에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유럽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추측인데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한정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세력이 이제 가까스로 지금의 정치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극우 내지는 급진 우파이겠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대한당인가요?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리 르펜 르펜이 최근에 선거 출마 그거를 박탈당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상당히 강성해졌고 마크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퇴출하게 되면 분명히 유럽 경제에도 일정한 부하가 걸릴 것이고 경제가 경직되거나 아니면 호경기로 가는 어떤 길이 막힐 텐데 그러면 더 지금의 정치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극우 아니면 급진 우파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조금 상당히 좀 어떤 때는 이제 의심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리고 영국의 현 총리는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자국에게 가해지는 어떤 일정한 충격, 그리고 경제의 침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그 대안이 확실히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힘을 키울 이 반대당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가 상당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파 정권으로 들어서면 이 선언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는 일단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저 먼 나라 왜 도와주느냐. 그리고 또 고담준을 할 상황이 없다고 하는데 기존의 정치 체제가 그걸 안 들어주니까 독일에서는 대한당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르팽당에 투표를 하고 좀 최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당한테 표를 주지 않고요. 더 이제 극우적인 정당에게 표를 주면서 이 정계가 아주 유동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서유럽의 정치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확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르팽당,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마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러시아는 지금 식료품 등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예,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라서요. 일단 수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있는 건 사실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인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과연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을 흔들 만한 수준인가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좀 얼마만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찰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 주위에서 러시아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소비자 물가가 위협적으로 올랐다 내지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이런 그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상 비평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체제가 뒤흔들리거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이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상 비평이어가지고요. 수치를 대라고 하면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안에 휴전한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 잘 버텨왔고 어떤 경우는 호황까지 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굴러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거품이 끼어 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호황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쌓여 있을 텐데 만약에 올해 안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러시아 정부 특히 푸틴의 경제 브레인들이 연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거품 경제를 이렇게 줄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성공하면은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으로 일어났던 경제의 활성화를 유지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갈 것이고 만약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거품이 펑 터지면서 상당히 오랜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쟁 동안 누려왔던 이제 특수는 다 끝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내픽 경제, 궁핍 경제를 해야 되지 않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할 때 한국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주 세밀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 유명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죠.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유명한 회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타격을 입을 줄 알았더니 러시아로서는 나름대로 잘 버텨왔어요. 그게 뭐냐면 국산품으로 다 대체를 해왔고요.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이 이 러시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큰 손들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일 텐데 이 재벌들이 예전에 이 수익을 얻으면은 많은 경우에 그 재산을 해외로 많이 빼돌렸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계좌가 다 동결되면서 이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돈을 벌어도 예전처럼 해외로 못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이 돈이 돌면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 기간 동안에 서방,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서방의 자본이 러시아에 다 물러났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나갔고, 이런 식다 나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서방 자본이 러시아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행정부의 요인들이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의사를 밝혀도 막겠다는 것이었겠죠.
그것은 일정한 뭐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원한의 표현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그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어떤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방 자본에 대한 어떤 매몰찬 입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자본에게는 조금은 좀 풀린 표정,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오리온 제과인가요? 대규모로 그 자본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들었고요. 기아자동차도 또 그 진출을 해서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매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명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재매입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 재매입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명 계약을 맺고 나왔는데 현대자동차도 다시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로서도 아주 뭐랄까요 매몰차게 거절한 입장은 아니고 상당히 좀 훈풍이 부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나마 좀 안심인 상황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경제 협력이란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회색은 아니다. 상당히 좀 발그레한 따사로운 어떤 훈풍이 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훈풍이 실제로 아주 여름 날씨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에 러시아 정부가 아마 분명히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게 그 냉엄한 국제사회 그리고 경제 전선에서 의리란 것이 사실은 뭐 크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를 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자신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국가에게는 뭔가 보답을 해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떼내서 뭐 강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을 때 미국을 유시한 이 세력이 엄청나게 제재를 가했고 그때도 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러쉬를 일었었는데요. 그때 끝까지 러시아에 남았던 기업들은 그 뒤로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의리를 지킨 그 기업이라고 해서 그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 팔도인가요? 도시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업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재 기업이었는데요. 그때 압박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승부수를 던져서 계속 러시아 현지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했던 기업은 그 이후로 그 러시아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사세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방과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업 문화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경제 정책에서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이윤 수익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윤과 수익이 어떤 실현되는 작동 메커니즘에서 약간은 러시아는 서방보다는 의리를 좀 따진다. 근데 그런 문화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유리한 그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살짝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는 미국의 제재가 있잖아요. 러시아로 진출할 때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대하는 입장하고 러시아를 대하는 입장이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특히 경제에서
그렇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간에 그 고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그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으로서 러시아는 사실은 그 중국만큼 견제 대상이 아니고요. 러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에 뭐 위협이 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이 러시아 쪽에 진출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와 러시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인재 유출 때문에 첨단 산업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원뿐이다. 남성이 부족해 인구도 줄어들어서 러시아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현상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전쟁 동안에 많은 러시아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쪽에 그 종사하는 러시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러시아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그 바닥낼 만큼 심한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고요. 빠져나간 만큼 또 러시아도 메우지 않겠습니까? 길러내서. 물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훨씬 더 유리했겠지만 인재들이 그 유출된 어떤 그런 폭이 러시아 경제 성장 동력을 완전히 그 없앨 정도로 심하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하고요. 또 하나 그 러시아가 팔아먹을 것이 지금 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을 좀 제가 볼 땐 이 과장인 듯 합니다. 그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고 최근에 그 경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푸틴이 목표한 바까지는 그러니까 수준이 오르지 못했는데 꾸준히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원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이것은 지나친 좀 제가 평가인 것 같고요. 또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도 러시아가 노동력 그 부족 국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때문에 뭐 병사들이 많이 죽어서 젊은 인구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측면보다는 러시아의 그 인구 구조 자체가 저출생 국가이기 때문에 하급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은 거기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 부스터 효과는 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모든 국가 위정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노동 생산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 러시아의 인구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게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인구 구조의 그 변화가 극심해서.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인구가 충분치 않아서, 이 노동 인구가 모자른 것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 인력을 끌어들여서 메워왔는데, 뭐 최근에 그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경우에 러시아도 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쪽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축이 제가 볼 때 북한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 노동력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으니까요.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상황이고, 중앙아시아 노동력보다는 좀 믿을만 할 것이고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메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지금까지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 왔는데 아마 다른 그 소스를 구하려고 할 듯하다. 그것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날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위에 그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 듯한데 북한이 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가난해졌는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소련 시대의 경제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스탈린 시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정말로 급격한 공업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후진 농업 국가 아니면 이 공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럽에서 한 5위 정도와 6위 정도에 그쳤던 이 공업 생산, 공업력 아니면 그 후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과 독일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의 공업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엄청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봤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치 독일에게 피해를 입으면서 극심한 그 경제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데 최소한 15년,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걸 복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서방도 19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했지만 일본이나 그 독일에서처럼 러시아도 못지않게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러시아 경제가 쉽게 말하면 상당히 잘 나갔어요. 그리고 국민들 생활 수준이 아주 윤택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 서민들이 살기에 큰 부족함이 없는 생필품이 확보되는 그런 나름대로는 넉넉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1970년대부터 쉽게 말하면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그 경제 모델의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 세계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그 경제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1980년대에 상당히 경제가 위기에 처했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활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빼고 시장 경제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그리고 서방화 정책을 추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체제 전환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잘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련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못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옐친 대통령입니다.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조금 철학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이 있었으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는 그 과정을 연착륙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 완전히 경착륙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급격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비행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랜딩 기어가 안 펴진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아주 스무스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의 완전히 그냥 쾅 내려앉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체가 다 박살나버린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990년대 옐친 대통령 집권 시기랑 정확히 일치해요. 저 같은 경우는 1997년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그때 그 옐친 대통령 끝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물건 사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러시아 서민들이 얼마만큼 심하게 고통받는지는 제 눈으로 지켜봤고요. 노숙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들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1990년대 후반기에 러시아를 봤는데도 그 정도인데 1991년 요 안팎에 러시아에서 유학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훨씬 더 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당연하죠. 일단 그 소비에트 연방 때 조성되었던 경제 체제는 다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그리고 약탈적인 자본들, 특히 아까는 올리가르히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에서 혼란을 겪는 그 틈에 약탈적으로 수익을
끌어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만 쉽게 말하면 거의 땅짓고 헤엄치기로 이 문어발식으로 자본을 확장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은 그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옐친의 무능도 작용을 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관료들이 그런 약탈적 자본 기업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옐친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그런 통제가 통하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리가 없죠. 국가 기능은 지금 형해화돼 있고 자본이 있긴 한데 그 자본은 약탈적 자본이고 일반 서민들은 그전까지 누리던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연금 혜택도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도 그전에 무상이었는데 이제는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고 돈 없으면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피아는 설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에 집권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수입원이 에너지 수출인데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푸틴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1배럴당 국제 유가가 뭐 $20, $30에 지나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90, $100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외화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오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그러니까 운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그 운이 그냥 운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흘러 들어온 외화가 러시아 경제 안에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자원이 많은데 자원의 저주에 빠져서 자원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 스르르 흘러나가서 전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지는 남미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막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수출해서 들어온 외화가 러시아 경제에 투입돼서 돌고 그것이 일정 정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푸틴이 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운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리가르히, 약탈적 자본을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쉽게 말하면 약탈적 자본가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 뭐 1순위부터 뭐 20위까지 다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자본주의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단 앞으로는 세금은 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재벌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본 거예요. 날고 긴다고 하는 옐친 대통령도 자기네들 구워 삶아가지고 좌지우지했는데 쉽게 말하면 운 좋게 대통령이 된 듣보잡 아주 어린 이 새파란 요 꼬마 애를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본 겁니다. 완전히 호랑이 새끼였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재벌 1위, 2위, 3위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해외로 쫓아내버리든지 해서 휘어잡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재벌을 키우죠. 그 재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한때 첼시 FC의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재벌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위 정도 안팎이었었는데 흐름을 안 거예요. 옐친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푸틴의 시대다. 푸틴은 옐친과 다르다.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뜻에 따르는 재벌들은 온전해주고 오히려 북돋아주고 또 많은 이권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벌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이유는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경제 체제가 일정 정도 안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안정이 결국은 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일정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서유럽이나 서방 수준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슈퍼마켓에 일단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제가 1997년도에 가서 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낼 때 친하게 지냈던 고려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30년 된 구닥다리 소련제 승용차를 모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2000년대 초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봤더니요. 그 사이에 차를 바꿔서 독일제 승용차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분들이 물론 뭐 극빈층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이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었는데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만약에 정치 경제 체제가 아주 그 혼란 상황이었다고 하면 도저히 이렇게 뭐랄까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 푸틴 대통령 집권기에 이루어졌던 경제, 정치, 사회 안정기 속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 성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제가 접했던 그 고려인 부부였고요. 그래서 그 고려인 부부뿐만 아니라 제가 지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내던 고려인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도 사고 그다음에 뭐 땅도 사고 이러시더라고요. 고려인 특유의 근면성이 작용했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 체제, 정치 체제, 사회 체제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된 것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전시 경제가 이루어지고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었는데 그래서 많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그 타격이 가해졌고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뭐 전쟁이 뭐 끝나든 아니면 지속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거품 경제가 끼어 있는데 이 거품 경제가 과연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의 안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만큼 심할 것인가 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정한 어떤 요동은 있겠지만 러시아 경제의 일정한 성장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푸틴이 기를 쓰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일정한 성과들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전쟁의 압박 그리고 서방의 압박 때문에 러시아가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다시 옛날의 극심한 인플레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푸틴 대통령, 적어도 푸틴 대통령 임기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의 브레인들, 제가 항상 이 브레인 얘기를 할 때 거론한 인물이 바로 옐비나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러시아의 국립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흔히 하는 말로 그 신기에 가까운 어떤 묘기를 발휘해서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엄청 짧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할아버지들의 그 평균 기대 수명이 할머니보다 훨씬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추세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남성들이 덜 오래 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러시아는 그게 뭐랄까요. 현격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한때 그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0세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보드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보드카만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많은 경우에 러시아 남성들이 이미 그 작년 시절부터 건강이 안 좋은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술도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마초 문화도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남성들이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것을 푸는 것 같아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풀고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식으로 상호 유대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 나가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러시아 사회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받아왔던 압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남성에 가해졌을 때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남성들은 그것을 몸에 안 좋은 기호품으로 풀었다. 그것이 평균 수명의 단축으로 나타난 듯하다. 이거 하나만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요인은 분명히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훨씬 오래 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술일 텐데 술을 소비하는 방식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술을 마셔도 이게 뭐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마시면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 남성들의 특징이요. 한 번 마시면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포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주가 포금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은 정말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몸을 상당히 많이 축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남성들이 술을 마시지만 러시아 남성들에게 이 술이 상당히 위험 요소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음주 형태, 음주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인터넷에서 접하는 러시아 남성들을 보면 좀 무모한 면모가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남성성의 과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남성들이 그 머스클린한 그러니까 남성적인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그게 좀 심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러시아 남성들이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러시아 남성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깎아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스운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예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다를 텐데요. 제가 러시아에서 지낼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자동차가 온단 말입니다. 이제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가 오면은 그냥 일단 보행자가 저기 겁이 나고, 부딪히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냥 서잖아요. 러시아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와서 지가 알아서 서주겠지라고 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웃기면서도 어떤 문화의 한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자동차가 오든 말든 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어떤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가 온다고 해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지레 알아서 멈추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성성이 없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소의 한 측면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을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남성성의 과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 사람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 텐데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문화적 측면인데 일단 약간이라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같은 차를 한번 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열차는 그냥 좌석이지만 거기는 열차를 타면은 룸이지 않습니까? 4인용, 6인용, 8인용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담배 한 대를 같이 나눠 핀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맺게 되면 의리가 생겨가지고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남성이 한해서 처음에 못 보는 사이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이 너무 좀 뚱한 표정, 어떤 좀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쫄지 마라. 조금만 친해지면 너무너무도 이게 살가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듯 보이겠지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 우스운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고 보면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시스템이 완전히 그 흐트러진 옛날에는 뭐 그랬을 텐데요. 그게 아마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푸는 거는 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도 뭐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에 호소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이모셔널한 관계로 푸는 것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러시아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안 때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남녀 인식에 관한 러시아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가요? 예.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도 큰 문제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20시간 떠들 수 있는 주제이긴 할 텐데요. 일단, 러시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 관계가,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회주의 체제를 겪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을 권하고 직업을 가지게,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집안에서만 있었던 여성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사회 진출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측면이 사회에서는 일정 정도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가정 내에서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란 것이,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되고, 여성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관념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통했는데 가정 내 영역에서는 또 다른 논리가 통합니다. 전통적인 가치.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부장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했던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 내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성들의 어떤 의견이 존중받고 또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여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부장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MZ 세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일 텐데요. 러시아 영화에서 가장 흥행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에 80년대가 나온 영화였었는데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였는데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싱글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장 지배인, 쉽게 말하면 기업 관리인이 됩니다. 성공한 여성이 됐던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권리가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쉽게 말하면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는 쉽게 말하면 공장 노동자였던 거예요. 기술자였는데 그런 말을 언뜻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다가 갈등이 생길 텐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성의 권위를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인하고 그들 권장하고 북돋는 체제는 분명히 이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이념이 가정 내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 체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91년에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붕괴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히 그 사회 체제만큼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기에서는 역시 그 여성들이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성에 복종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뭡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남편이 때리지만 않아도 정말 좋은 신랑감이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떤 뜻이냐면은 가부장적이긴 한데 남성들이 그렇다고 폭력을 늘 행사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에트 시절도 그랬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된 비교적 최근까지도 가정 내 폭력이 생기면요. 경찰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제가 아는 분이 봤다고 하는데 경찰이 개입을 해서 일단 폭력을 행사하는 쉽게 말하면 부인한테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경찰로 끌고 가서 쉽게 말하면 공권력의 호대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개입을 해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걸 무마를 하고 아니 남성도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성을 통제해 왔는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 집권기가 벌써 이제 25년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는 서방 친화적인 모습 아니면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국과 서방에게 쉽게 말해 매몰찬 아주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내자는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오히려 등을 돌려가지고 서방에게 부정적인 아니면 서방과 적대적인 측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시점부터 2007년도를 듣습니다. 2007년도에부터 이제 푸틴이 뭐랄까요 입장을 바꿔서 서방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서방과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대립관계로 돌아서지만 이게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많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서방의 자유주의적인 아니면 서방의 페미니즘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문화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는데 서방과 대립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서방과 우리는 다르다. 서방의 어떤 현재의 트렌드와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야 된다. 또 서방의 침탈로부터 우리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서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해서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왜 그 가족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동성 간의 그 결합도 우리가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서방의 가치일 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역시 그 정교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상태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가부장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입장을 바꿔왔는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겪으면서요. 서구와의 어떤 대립관계가 심해지면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더 극단화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법을 바꾸는데, 바꾼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 가정폭력이, 자행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가정의 일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못된 남편이, 뭐, 욱혀가지고 아내를 손찌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전같이 전화 한번 걸면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리지만 않아도 좋은 남편이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과장인 듯한데 그런 그 추세, 서방과 대립하면서 러시아 고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가부장의 권위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입법이 바뀌었을 때 예전보다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 가정 내 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요. 더더욱더 그 미국의 일극체가 끝나고 다기체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러시아가 추구했던 바였고요. 또한 그런 흐름이 급격해진 것이 일극체제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이든까지의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일극체제를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미국에게 큰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다극체제로 가는 흐름을 우리가 억지로 막지는 말자. 단 여러 개의 극 중에서 미국이 가장 힘센 극으로 남는다면은 크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푸틴의 이 구도하고 정세 어떤 원칙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 미국의 일극 체제에는 옛날 말이 돼버리고 점점 뭐랄까요 다극 체제로 흐르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미국의 일극 체제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미래 설계는 간단했거든요. 거기에 적응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다극 체제는 미국 하나만 쫓아갔다가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개 끝까지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도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의 어떤 문화라든지 특성,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서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일정한 그 표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구의 가치 이외의 또 다른 문화라든지 또 다른 가치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팽개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당히 그 훨씬 더 유연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이 앞날을 보고 각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설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놓쳤던 것을 더 많이 간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